중심의 사회, 성취가 중요하고 잘 해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욱 이제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인 ADHD라고 하면 이제 ADHD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과다행동 장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도메인으로 나눠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의 집중력 결핍이죠. 주의 집중력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력과 집중력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세요? 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걸 이제 주의력이라고 하고,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다음에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집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성인의 집중력이 한 얼마 정도 갈까요? 10분. 10분,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수업하니까 한 40분, 45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5분에서 10분? 혹은 막 길게 가봐야 한 20분 정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의력 결핍, 주의 집중력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의가 산만하면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자극들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부모님께서 넌 왜 신발 그 양말을 한쪽만 신고 계속 멍하게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말 신다가 다른 게 보이면 저거 보고 TV 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쉽게 멍을 때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창밖을 본다든지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을 기울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저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증상이 있구나 라고 좀 뒤늦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집중을 못하죠.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지시를 받고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치매 아닐까요? 이렇게 기억력을 문제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특히 젊은 나이에서는 집중력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집중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 보니까 기억이 등록이 되지 않고 당연히 나중에 기억이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주의력 문제가 또 준비물, 물건을 챙긴다든지 내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그런 걸 제가 깜빡깜빡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 집중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ADHD에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이 충동 조절 문제이죠. 이 충동 조절하는 힘이 기본적으로 좀 약합니다. 충동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좀 욱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대화를 하다가 나 이 얘기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말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충동 조절 문제로 인해서 야물 문제나 충동 구매나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과잉 행동. 요건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엉덩이가 가렵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다리를 떨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약을 복용을 하지 않고 저희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때면 사람들이 좀 알아챕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 보고 오늘 약을 복용하지 않으셨니? 혹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오늘 약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또 ADHD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증상들은 흔히 나오는 증상들보다도 더 일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흡연, 처박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술 문제가 생긴다든지, 면허 정지나 잦은 싸움, 거짓말, 직장 내 행동 문제, 충동 구매, 유급 이런 증상들이 ADHD가 아닌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중간에 유급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고 그만할까 싶으면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어지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 ADHD에서 이 약물 문제, 술 문제가 얼마나 심할 수 있는지 그 연구한 겁니다. 이거 이제 SUD라고 해서 물질 사용 장애인데요. 요 왼쪽이 이제 ADHD, 오른쪽이 ADHD가 아닌 이제 대조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이제 쭉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서 물질 남용 장애가 얼마나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이 물질 사용 장애에는 술, 니코틴, 카페인 그리고 다양한 약물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ADHD를 가진 이제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3.7% 정도가 이제 그 물질 사용 장애를 경험을 한 거죠. 반면에 ADHD를 가지지 않은 청소년은 4.5%만 이런 물질 사용 장애가 있었고요. 이 안에서 보시면 이 ADHD를 가진 청소년들 중에는 술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약물, 다른 이제 드럭 사용 문제도 있었는데 이 대조군에서는 술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약물 관련된 문제는 없거나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봤더니 이거 이제 왼쪽에서부터 그 술 문제가 새로 생긴 사람, 그리고 술 문제가 청소년 때부터 지속된 사람, 그리고 약물 문제가 새로 생긴 사람, 약물 문제가 청소년 때부터 지속된 사람, 이렇게 이제 퍼센트인데요. 보시면은 ADHD 그룹에서는 성인기에 한 6% 정도가 술 문제가 새로 생겼고 3.9% 정도는 유지가 됐고 그리고 6.5%는 약물 문제가 새로 생기고 4.3%는 이 약물 문제가 청소년부터 이렇게 쭉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조군에서는 7.3% 정도가 알코올이 새로 생겼고 2.9% 정도가 알코올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새로 생긴 그 술 문제는 그 컨트롤 그룹에서 대조군에서 더 많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오수에 따라서 좀 이런 차이가 나온 거고 실제로 통계를 돌려봤을 때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물질 사용 장애가 얼마나 있냐 단순히 좀 비교를 해봐도 ADHD를 가진 그룹에서는 이제 한 2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이 대조군에서는 한 10% 정도만 이렇게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큰 차이가 있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DHD는 이런 이제 물질 사용, 술이나 뭐 약물이나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취약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강의를 봤더니 오전 시간에 그 마시멜로 실험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평소에도 좀 잘 아시는 그런 실험 내용일 수 있는데 ADHD인 사람과 ADHD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나눠서 그 마시멜로 테스트 같은 걸 한 겁니다. 여기 마시멜로 있는데 지금 안 먹고 기다리면 이따가 2개 줄게 뭐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이 사람들이 나는 그 기다리는 걸 잘 못 참는다. 즉각적인 보상이 오지 않으면 못 견딘다. 뭐 이런 보고서도 시키고 실제로 피부 전도도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뭐 맥박수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좀 이 사람이 힘들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fMRI라고 해서 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했더니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기다리는 거를 평소에 잘 못한다라고 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불편해하는 그런 정도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손에서 땀이 나서 피부 전도도가 올라간다든지 심박수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신체적인 불편감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MRI를 찍어봤더니 이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과제를 수행을 했을 때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대표적으로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인데요. 이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 편도체의 활성이 증가를 더 많이 했습니다. ADHD. 그러니까 뇌에서도 이 기다리는 걸 못 견디는 그런 반응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의 활성이랑 실제로 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연관성을 봤더니 이 편도체의 활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정도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롭게도 ADHD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이거 fMRI에서 편도체 반응이 증가하면 그냥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급하게 반응하고 기다리는 거 못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예요. 그건 뭐냐면 ADHD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긴 하는데 이런 불편감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잡아주지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정상인 ADHD가 아닌 대조군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불편감이 올라오고 뇌의 활성이나 신체적인 반응들이 와도 이 전전두엽의 기능, 이 충동 조절하는 기능이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HD는 참기도 어렵고 이렇게 불편감이 올라왔을 때 행동으로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제 중독 문제를 가지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ADHD이신 분들은 왜 치료를 드시냐 했을 때 뭔가를 기다리는 걸 못해서 지루한 걸 못 참아서 심심한 걸 못 참아서 하신다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 술만큼 어떤 양만큼 나를 순식간에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보상, 우리가 어떤 중독 관련되면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실제로 우리 뇌에 보상회로와 관련된 부위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를 본 겁니다. 요건 이제 빨갛게 노랗게 이제 체크되어 있는 부위가 우리 뇌에서 이 보상회로와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이뤄내거나 뭔가를 먹거나 어떤 스킨십을 하거나 할 때 즐거움이 생기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오른쪽이 ADHD 그룹이고 왼쪽이 ADHD 경우는 대조군입니다. 봤을 때 여기서 측정을 한 거는 도파민의 수송체와 수용체의 그런 결합 능력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이제 옮기는 그런 능력이랑 그 도파민이 옮겨진 걸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갖다라고 쉽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봤을 때 ADHD가 이 대조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연구들에서 ADHD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도파민의 레벨이 좀 낮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낮은데 이거를 이제 잘 옮겨서 사용하는 것도 잘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건 조금 보기 쉽게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 이게 그 자극의 강도입니다. 자극의 강도가 보통 이제 파란색이 ADHD가 아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어느 정도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담백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 이럴 때 도파민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소리, 자극적인 관계 이런 거를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돼야 이제 반응을 하는데, 반응할 때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확 이 피크를 찍었다가 또 금방 사그라듭니다. 이 즐거움이 ADHD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보다 훨씬 길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또 엄청 강한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관계 같은 것도 이런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좀 짧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금방 사랑에 좀 빠지시고, 되게 즐거움을 찾고 막 그러세요. 그러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흥미가 없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이미 정리를 하고 다음번 대화 때는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비용량 케이스 보면은 선생님 저 이번에는 진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라면서 막 정말 즐겁게 신나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개발을 해야겠다 라고 했다가 다음번 오면은 이미 또 끝내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다가 또 그만두시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만뒀다 하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도파민 시스템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ADHD인 사람들은 도파민이 이렇게 약간 좀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일반인 사람들이 약간 모닥불처럼 은은하게 올랐다가 좀 유지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HD는 이렇게 이제 중독, 약물 문제 이런 것들에 취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그런 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ADHD, 요거는 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물질 사용 장애에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를 본 건데요. 맨 위는 메디케이션 나이브라고 해서 약을 아예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을 아예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질 사용 장애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앤 모더레이트라고 해서 치료를 좀 늦게 시작하고 약물의 치료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를 보시면 이것도 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는 좀 후기에 늦게 시작한 것과 비슷한 그런 발생률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좀 조기에 치료를 하고 또 적절한 충분한 강도로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물질 사용 장애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 중에 ADHD 약이 게이트웨이 드러그로 좀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제 ADHD가 아닌 사람들에게 쓰였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은 어떤 에더럴이나 리탈린 이런 약뿐만 아니라 콘서타, 메디키넷처럼 이런 메티페니데이트도 다 관리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좀 기사화가 될 때는 이제 이걸 쓰면 무조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나오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오히려 어쨌든 ADHD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충분히 썼을 때는 오히려 이런 물질 사용 장애로 가는 이 확률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걸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가성비가 제일 좋은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정신 자극제와 비정신 자극제로 나뉘는데, 이 정신 자극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이죠.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약일 수도 있는데, 이 약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약은
만약에 그 뇌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도파민이 부족해요. 네. 땅이 이렇게 가문 거예요. 가물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좀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막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저수지나 댐처럼 좀 막는 네. 그 정도의 약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효과가 막 그 비를 내려주게 하는 막 구름을 쥐어짜는 그런 약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에더럴 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약들보다는 효과가 조금 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면은 그 생각도 되게 줄어들고 차분해진다, 네,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원래는 이제 내가 술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 자체가 안 나더라 라든지 생각이 났을 때 조절하는 게 되게 쉬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ADHD 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약 자체 드실 때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그 중독의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ADHD 약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그 의존에 관한 신체적 의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이걸 복용하고 너무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 심리적인 의존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이런 어떤 이제 ADHD 약의 위험성과 관련된 이제 콘텐츠를 올렸을 때 댓글들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약 복용하는 걸 깜빡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마약으로 되려면 이 약 자체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ADHD 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진단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이 약 자체에 대한 갈망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메디키넷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한 12시간 정도 가고 메디키넷은 뭐 6시간, 8시간 그 정도로 가는데 조금은 짧게 떨어지다 보니까 점심때 한번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약 어떻게 드셨는지 여쭤보면 점심약은 귀찮아서 혹은 깜빡해서 복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이 되게 많이 남아요. 주말에는 쉬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 약 자체에 대한 갈망이 있고 약을 계속해서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 자체에 대한 이제 신체적인 의존성은 ADHD를 가진 분들한테는 그렇게 높지 않거나 없다라는 걸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치료 하실 때 저도 이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나 그 외국의 해외 의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료실에 공부 잘하고 싶거나 그 업무 더 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 제가 어제 그 진료 받던 분도 예전처럼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ADHD 가능성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불안이나 최근에 마신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환경 변화 먼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건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BMI나 어떤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동반 질환이 없는데도 신경성 식욕억제제를 쓴다든지 ADHD가 명확하지 않은데 약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막아야겠지만 이제 너무 많은 어떤 불안감,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나. 그거는 조금 걱정이 돼서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일단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환경 설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독 치료를 할 때 저는 의지로 너무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의지는 정말 이제 한 줄인 것 같아서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쇼핑 중독이다 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그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다 삭제를 하고 신용카드 자르거나 체크카드로 바꾸고 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리고 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집에 술 있으세요? 여쭤보고 있으시다 그러면
네, 그 술부터 집에서 다 치워버리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거고요. 이런 환경 설정, 아예 이제 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치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훈련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 뭐 이것도 뭐 술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술 마시고 싶은 어떤 욕구가 막 찾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요걸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두고 뭐 심호흡 몇 번 하고 다른데 주의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게임 중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뭐 게임 하는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될 걸 뭐 25분 하고 5분 쉬고 25분 하고 5분 쉬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2번 한 다음에 게임을 30분 한다. 오늘 한 판만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정해두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신 다음에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놔도 안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물며 ADHD처럼 이런 이제 관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구체화시키고 반복하는 이런 치료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지지 부분인데요. 이게 혼자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실 뭐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진료실에서도 많이 드리는데, 이런 사회적 지지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너무 많은 이제 환자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D를 다른 우울증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지의 문제, 노력의 문제로 많이 보시는데, 앞에서 연구 결과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환입니다. 네, 애초에 이런 힘들이 약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탓하기보다는 치료받을 어떤 장애, 증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성인 ADHD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의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처방할 때 ADHD약 처방하는 게 사실 지금도 이미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이나 뭐 아니면 펜타닐이나 이런 거 처방하는 것보다 이미 더 어려워요. 처음에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때 이 소견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또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다른 약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ADHD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한테 쓴 약이기도 하고 좀 오래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규제가 꽤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소아청소년이 혼자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감기 진료를 보려고 하더라도 응급 증상이 아니면 이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된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기영 연세가산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잠시 무대가 정돈되는 동안 오늘 강연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도파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